이병창 법무사의 형사실무 리얼리티 픽션 묻혀버린 진실의 초각.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며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온 형사 전문 법무사 이병창입니다. 제가 형사실무 픽션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사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비극은 대개 법을 몰라서 혹은 설마 하는 믿음 때문에 시작되곤 합니다. 딱딱한 법전의 문구보다 생생한 이야기의 힘을 빌려 여러분이 마주할 수 있는 법률적 위기에 실질적인 해법과 경각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가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32년 넘게 검찰청 취조실과 수사 기록 속에서 길어올린 진실의 조각들을 엮어 만든 우리 이웃의 이야기이자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실무 리얼리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법의 문턱에서 길을 잃은 분들이 다시 희망을 찾고 냉철한 기록의 힘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목 묻혀버린 진실의 초각. 제1장 둔산동의 비와 낡은 돋보기.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가 대전 서구 둔산동의 밤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내 책상 위에는 낡은 돋보기 하나가 놓여있다. 검찰 수사관 시절부터 32년 9개월간 손때가 묻은 물건이다. 퇴직 후 법무사 사무실을 연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다. 하지만 이 유리알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 세상엔 돋보기를 들이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추악한 진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밤 9시 15분 정적을 깨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고향 친구 김진우였다. 그의 어깨는 빗물에 젖어 축 처져 있었다.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병창아, 나 정말 이대로 끝인 것 같다. 그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떨렸다. 경찰서에서는 민사사건이라며 고소장도 반려하려 하네. 성철이 그놈은 아예 전화를 차단했어. 진우가 내민 서류는 30년 우정의 종말을 알리는 사망진단서나 다름없었다. 차용증 10억 원. 그 돈은 진우가 평생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모은 퇴직금이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또 다른 친구 박성철이었다. 나는 친구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32년 넘게 수사 현장에서 봐온 전형적인 사기 피해자의 모습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도 피해자는 자책을 멈추지 않는다. 내가 바보였지. 그놈을 믿은 내가 미친놈이야. 나는 진우의 어깨를 무겁게 눌러주었다. 자책하지 마라. 속인 놈이 나쁜 거지. 믿은 네가 잘못한 건 아니다. 나는 수천 명의 사기꾼을 취조하며 그들의 생리를 파악해왔다. 사기꾼들은 피해자의 선의와 신뢰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 그 공격에 무너진 사람은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며 무너져 내린다. 나는 진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다. 제2장 기록 뒤에 숨은 악마의 디테일. 나는 친구로서의 감정을 잠시 접어두었다. 대신 법무사의 냉철함을 선택했다. 진우가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넓게 펼쳤다. 서류 뭉치에서 눅눅한 빗물 냄새가 올라왔다. 박성철이 돈을 빌릴 당시 보여줬다는 재건축 상가 입주권 확약서 사본이 눈에 들어왔다. 진우야, 내가 직접 성철이를 불러다 취조할 수는 없어.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제 수사관이 아니니까. 하지만 네가 가져온 이 종이 뭉치 속에 답이 있을 거다. 성철이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스모킹 건이 반드시 존재해. 나는 돋보기를 들었다. 박성철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은 그저 돈을 갚겠다는 약속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32년 넘게 수사 현장을 지킨 실무가의 눈은 용도에 집중한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 당시의 마음가짐이다. 박 씨에게 돈을 갚을 마음이 있었느냐 하는 편취의 범위가 핵심이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을 직접 들여다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들이밀어야 한다. 진우야, 성철이가 이 입주권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 날짜가 정확히 언제지? 3월 14일이야.
그날 자기가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라며 이걸 보내줬어. 진우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박성철이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 배경에 찍힌 달력을 유심히 살폈다. 벽면에 걸린 조합 안내문도 돋보기로 훑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조합 사무실의 벽면에 걸린 공고문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날짜는 작년 것이었다. 박성철은 작년에 찍어둔 사진을 마치 오늘 찍은 것처럼 속여서 보낸 것이었다. 사기꾼들은 언제나 완벽해 보이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곳에서 틈을 보인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교묘하다. 그들은 피해자가 의심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시각적인 증거를 조작한다. 사진 한 장, 문자 한 통에 담긴 거짓을 찾아내는 것이 내 업무였다. 나는 그 사진의 원본 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배경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제3장 수사관을 움직이는 고소 보충 의견서. 다음 날부터 나는 박성철의 거짓말을 증명할 적법한 단서들을 수집했다. 내가 직접 계좌를 열어볼 순 없었다. 하지만 진우가 성철이에게 송금한 날짜를 주목했다. 박성철이 주장한 상가 입주권 대금, 납부일 사이의 시차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나는 진우를 통해 해당 재건축 조합의 정관과 당시 분양 공고문을 확보하게 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박성철이 돈을 빌린 날짜는 이미 상가 분양이 모두 마감된 지 3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것 봐, 진우야. 박성철은 애초에 상가 입주권을 선점할 수 없는 시기에 너한테 돈을 빌린 거야. 나는 서류를 짚으며 확신에 차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용도를 속인 명백한 용도 기망 사기다. 나는 며칠 밤을 새워 고소 보충 의견서를 작성했다. 32년 9개월의 검찰 실무 기재례가 내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하소연은 힘이 없다. 수사관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치밀한 법리 검토를 담았다. 첫 페이지에는 박성철이 주장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배치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자금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추론했다. 그가 진우에게 받은 돈을 상가 대금으로 쓰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다른 개인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을 정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다. 수사관이 고소장을 읽을 때 사건의 구조가 입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 나는 수천 장의 공소장을 썼던 경험을 살려 박성철의 기망 행위를 재구성했다. 그는 친구의 노후 자금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파멸을 늦추려 했다. 나는 의견서의 문체에도 신경을 썼다. 너무 감정적인 호소는 수사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오히려 차갑고 건조한 법리가 수사관의 승부욕을 자극한다. 이 피의자는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수사관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랐다. 제4장 취조실 밖의 사투, 수사관과의 면담. 나는 진우와 함께 경찰서 경제팀을 다시 찾았다. 처음엔 담당 수사관의 태도가 시큰둥했다.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경제팀 수사관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사건에 치여 산다. 단순한 돈 거래는 민사로 돌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청 수사관 시절 나 역시 밀려드는 기록에 파묻혀 살았다. 하지만 진우의 사건은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탈취였다. 나는 준비해간 의견서를 수사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수사관은 처음엔 대충 훑어보는 듯했다. 하지만 곧 자세를 고쳐 잡았다. 의견서에 담긴 날짜, 대조표와 법리 검토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법무사님, 이 날짜 대조표는 아주 날카롭네요. 수사관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저희 수사팀에서도 놓칠 뻔한 부분입니다. 나는 정중히 말을 건넸다. 수사관님, 피고 소인은 피해자의 30년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 모델로 노후 자금을 편취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범죄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계좌 추적을 통해
차용 당일의 자금 흐름만 확인해 주십시오. 진실은 거기 있을 겁니다. 내 말이 끝나자 수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며 수사 의지를 보였다. 수사관의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기록들 사이에서 진우의 고소장이 가장 위로 올라왔다. 이제 법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경찰서를 나오며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었다. 사기꾼들은 잡히기 직전까지도 거짓의 성벽을 쌓는다. 우리는 그 성벽을 허물 도구를 이미 수사관에게 건넸다. 제오장 묻혀버릴 뻔한 진실이 빛을 발할 때 몇 달 뒤 박성철은 결국 검거되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끝까지 발뺌했다. 정말 사업을 하려 했다. 며 뻔뻔하게 주장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내가 제시한 용도, 특정의 모순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결국 그는 꼬리를 내렸다. 그는 진우에게 빌린 10억 원을 자신의 주식 미수금을 갚는 데 썼다. 일부는 유흥비로 탕진한 상태였다. 박성철의 자백이 터져나오자 수사 속도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 실무 기재례에 따른 범죄 사실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수사 과정은 치열했다. 박성철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합의금은 피해 금액의 10%도 되지 않았다.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보다 사과가 먼저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진우는 강해져 있었다. 진우는 다행히 박성철이 숨겨두었던 국내의 작은 상가 건물을 찾아냈다. 즉시 가압류를 진행했다. 전 재산을 날릴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기반은 마련했다. 사건이 마무리되던 날, 진우는 사무실로 찾아와 내 손을 꽉 잡았다. 병창아, 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놈 거짓말에 속아 평생 자책만 하며 살았을 거야. 그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한 건 없어. 네가 가져온 젖은 서류 속에 이미 진실은 다 적혀 있었거든. 난 그저 그 기록의 먼지를 털어준 파수꾼일 뿐이야. 밤은 깊었지만 둔산동의 가로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거짓말에 울고 있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억울함은 눈물이 아니라 차가운 기록으로 씻어내는 것이라고. 나는 다시 돋보기를 닦으며 다음 기록을 기다린다. 진실을 지키는 파수꾼의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록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다. 32년 9개월의 무게를 담아 나는 오늘도 종이 위에 새겨진 진실의 흔적을 쫓는다. 제6장 끝나지 않은 기록의 무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도 나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검찰청 수사관으로 근무할 때 나는 수많은 송치 기록을 검토했다.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사건이 검찰에서 뒤집히는 경우를 자주 봤다. 그것은 대개 법리 구성의 미비함 때문이었다. 나는 진우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다. 박성철과 30년 동안 나누었던 과거의 정상적인 금전 거래 내역이었다. 이 자료가 왜 중요한가? 사기꾼들은 재판에서 이렇게 주장하곤 한다. 과거에도 빌린 돈을 잘 갚아왔다. 이번에는 정말 운이 나빴을 뿐이다. 나는 이 논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했다. 과거의 거래는 소액이었지만 이번 10억 원은 규모부터 달랐다. 무엇보다 이전 거래에는 없던 입주권 확약서라는 기망수단이 동원되었다. 나는 이 차이점을 부각하는 추가 의견서를 작성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로부터 전화가 왔다. 병창아, 성철이 부인이라는 사람이 연락이 왔어.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비네. 나는 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만나지 마라. 그건 감정에 호소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는 술책이다. 법무사로서 나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호소를 목격했다.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것이 진심 어린 사죄라면 좋겠지만 대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출에 불과했다. 진실은 감정의 파도 아래에 숨어있는 차가운 사실 속에 있다. 제7장 법정의 문턱에서
시간이 흘러 재판이 시작되었다. 나는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정 안에서 변론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 진우의 곁을 지켰다. 박성철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 당당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판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읽어내려갔다. 내가 의견서에 썼던 구절들이 공소장에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전율이 느껴졌다. 32년 9개월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박성철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단순 채무 불이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내가 제기했던 용도의 불가능성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해당 상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검사의 질문에 박성철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광장으로 나오니 공기가 차가웠다.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병창아, 법정에 서 있는 그놈을 보니 마음이 참 복잡하네. 그래도 30년 친구였는데. 나는 진우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법은 친구 사이의 정보다 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제8장 파수꾼의 일상으로 돌아오다. 사건은 결국 유죄 판결로 끝이 났다. 박성철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진우는 법적인 정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30년의 세월과 부서진 신뢰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나는 그것이 사기범죄가 가진 가장 잔인한 면모라고 생각한다. 다시 둔산동 사무실. 비는 그쳤고 창밖에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의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또 다른 억울한 누명을 쓴 이의 고소장. 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의견서. 나는 다시 돋보기를 집어들었다. 사건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담고 있다. 그 무게를 알기에 대충 읽을 수 없었다. 나는 문장 사이의 공백을 읽고 숫자 뒤에 숨은 의미를 추적한다. 재외 국민분들의 연락도 가끔 온다. 멀리 타국에서 고국의 법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다. 나는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는다. 32년 9개월의 경력은 단순히 과거의 훈장이 아니다. 오늘 누군가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누군가는 묻는다. 퇴직하고 편하게 쉬시지.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십니까?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한다. 이게 제 업인가 봅니다. 기록의 파수꾼. 거창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든다. 세상의 모든 거짓이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거짓에 희생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든다면 나는 내일도 이 책상을 지키며 기록을 넘길 것이다. 돋보기에 비친 글자들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자, 이제 다음 사건의 진실을 찾아볼 차례다. 진우의 사건은 끝났지만 나의 사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다. 억울함은 눈물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되어야 하니까. 나는 다시 펜을 들어 종이 위에 진실을 써내려가기 시작한다.